사채가 무서운 건 복리의 마술 때문입니다. 취재진이 대학생을 가장해 만났던 사채업자는 월 20%의 이자를 제한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빌렸다고 가정해 갚아야 할 돈을 월별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빌린 돈을 한 달 만에 갚을 경우는 120만 원. 두 번째 달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120만 원에 20% 이자가 붙어 144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세 번째 달은 같은 방식으로 20%를 더해 173만 원이 됩니다. 이같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이자를 매기는 복리를 적용할 경우 4달 만에 이자는 원금을 넘어서고 1년 후 갚아야 할 돈은 1,000만 원이 됩니다. 연이율 900%가 넘는 겁니다. 살인적인 이자율에 끊이지 않는 불법 추심까지 한번 사채에 발을 담근 채무자는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지난 3월 한 60대 택시기사가 아들의 결혼을 3주 앞두고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불법 추심으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사채업자 한모 씨는 당구장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 택시기사 70여 명을 상대로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고 폭행과 욕설을 일삼았던 한 씨 일당. 이들은 기사들에게 백지 차용증을 요구했고 연이율은 최고 927%에 달했습니다. 현재 이자까지 갚지 못하면 그 기간까지 받지 못한 걸 빼고 나머지 다시 이자나 변제하지 못한 것을 다시 처음에 빌리는 식으로 원금에다 집어넣고 다시 재계약서 쓰는 바람에 그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죠. 숨진 이 씨도 지난해 초 급전이 필요해 사채업자에게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매일 2만 원씩 65일간 130만 원을 갚는 일수 이자였습니다. 하루 산학금도 채우기 힘들었던 이 씨. 어느새 그의 빚은 원금의 이자가 더해져 1,000만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특히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일을 못하게 돌아간다고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까지 계속 신호를 보내요. 운전을 하고 가면 손님이 있으니까 전화를 못 받잖아요.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면 손님 앞에도 놓고 전화 받을 수도 없고 짜증나니까 또 그러다 보면 그냥 아이 짜증나서 일 못하겠다고. 아내 최경숙 씨는 아직도 이 씨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남편. 괴로워했을 생각에 안타까움은 더욱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다 빚 갚아야 된다고 열심히 했지만 잠도 못 자고 했어요. 어느 땐 서너 시간 자고. 너무 불쌍해 죽겠어요. 너무 불쌍해. 살려고 이렇게 나가서 택시 운전을 그렇게 했는데. 남편이 죽기 전까지 사채업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남편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문을 일단 열어보죠. 누구시냐고. 그럼 문을 열어보죠. 그럼 또 그 사람이에요. 그 사채업자예요. 이사를 왔잖아요. 그 사채업자가 일부러 비키느냐고 이사인 걸로 알고 이제 협박이 심했던 것 같더라고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채를 이용한 사람들 가운데 피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반복적인 전화, 방문 추심 행위, 협박성 발언과 폭력,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 등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사금융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문 끝에 전현직 사채업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정부가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지금 뭐 단속기간, 특별 단속기간이라고 해가지고 5월 말일까지 단속을 한다는데 이거는 정말 잠깐이에요. 뭐 특별 단속기간 뭐만 하면 절도범 생계원 단속기간, 조직폭력 단속기간, 사금 단속기간, 불법 대법 단속기간 한 달, 두 달이 깔짝깔짝 해서 뭐 할 거예요.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도 미리 연락한 뒤 자료를 받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등록을 한 사람도 있는데 안 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대부분
그거를 뭐 일일이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전화번호만 뭐 바꿔서 내는 경우도 있고, 관리감독은 안 하고 뭐 1년에 뭐 이렇게 실태 조사 보고서 해갖고 거래처하고 뭐 평균 대출 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만 확인해서 팩스로 저희가 넣어주죠. 두 사람은 수요가 있는 한 불법 사채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사람이 줄어야 대부업 봉사자들도 줄을 거예요. 또 여기는 자영업자들 돈 빌리려면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다 안 돼요. 그러니까 쓸 수밖에 없어요. 이자를 1억을 준다 해도 지금 당장 1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악용을 하는 거예요. 현재 등록 대부업체 수는 지난해보다 3,000개 감소한 12,000여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줄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부업 등록은 신고제로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마련한 8시간 과정의 교육을 이수하면 범죄 경력이 없는 한 누구나 등록이 가능합니다. 취재진이 찾은 대부업 교육장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업자는 돈을 벌려면 대부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돈을 벌려면 이 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 제일 빨리 버는 길이 금융상 어찌되려면 돈장사지 뭐.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돈 벌었나 의구심이 들면은 그 사람들은 명동에 사채업자 할지 몰라. 성공을 위해선 독해져야 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그걸 하려면 이거 키워야 돼. 당장 들어가가지고 못 걷는 사람 치고 사연 없는 사람 사연 들으면은 마음 아프면 이상 상대방하고 통화가 되잖아. 이거는 내일이고. 현재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감독원에서, 중소형 대부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 인력이 부족해 2만여 개에 이르는 미등록 업체의 경우 실태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민원이 있다 보니까 독자적으로 진행되면 나가기가 힘들죠. 왜냐면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대부업 하시는 분이 한 분 정도가 다른 업을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검찰 나오면 최소한 2-3명 나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못 나가죠.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안일한 대처가 불법 사금융 폐해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5천이면 아무리 적어도 50명 이상의 실사 인력, 오직 실사만을 담당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전문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담당 공무원들이 이제 실사 또는 검사 이런 것에 대해서, 또는 관리 감독 이런 개념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상황인 거죠. 아니 일반 사업체하고 다르다는 특성을 고려해야 한번 사금융에 덫에 빠지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해운업체를 운영하다 파산했다는 윤길상 씨. 현재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자금으로 쓴 사채 빚을 갚지 못해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장님 원수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만약에 약속을 못 지키면 애한테 당일에서 빼서 갚으라고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그럼 기다려 안 되면 우리 치고 들어갑니다 그냥. 아셨죠? 서민 대출 상품을 문의해봤지만 항상 낮은 신용 등급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런 거 더러운 거 갚아버리려고 내가 뭐 미소금융, 스탈론 뭐 안 간 데가 없다고 내가. 연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신용이 좀 좋지 않은 사람 이런 데다 불가로 나온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랑 실질적으로 가서 직접 그냥 창구에서 하는 거랑 한가 같아요. 결국 그가 손벌릴 곳은 하루에도 몇 번씩 연체 이자를 내라고 독촉하는 사채업자뿐입니다. 거기다 하소연도 못하는 거야. 왜냐면 그때 보복이 들어왔고 또 언젠가는 또 그 사람한테 또 신세 또 져야 돼요. 또 신세 져야 된다고 이게. 정부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에게 햇살론이나 미소금융, 자산관리공사에 바꿔드린 론 등 서민 대출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하지만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서민금융제도로 갈아탈 수 있도록 판정된 피해 건수는 100건 대비 2건에 불과합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렸다는 이유 등으로 서민금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서민들에겐 빚을 해결할 수 없는 높은 벽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타고난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더 큰 사채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은행에서 이제 지원 정부자금 수준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물론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이미 그거를 이제 하기에는 쉽게 말해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단지 연고만 발라가지고 이제 치유할 수밖에 없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게. 전문가들은 소액대출을 기반으로 한 서민금융기관이 해법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서민 밀착형 금융기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신용,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 부분 대출 할당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매주 토요일 낮이면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윤태봉 씨는 8년째 이곳에서 자신이 겪었던 과거를 밝히고 사람들이 빚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고 있습니다. 은행 대출의 사채까지 망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안 해본 것이 없었다는 윤 씨. 결국 파산면책을 받은 뒤 새 삶을 살게 됐지만 아직도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사라질 수 있는 정부의 구제 방법은 없다고 말합니다. 생계형으로 어쩔 수 없이 그 100만 원, 200만 원 빌린 거 그걸 갖다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채업자면 잠든다.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죠. 절대 그 사람의 빈곤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답이 안 나오겠죠. 솔직히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정말이지 그게 생존을 위한 꼭 필요한 그 금액이다. 그러면은 그 정도의 금액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이걸 해줘야 된다 이 생각을 해요. 그만큼.